자, 넘어가시면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자,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을 합니다. 그죠? 물론 주거용의 일부라도 적용을 하죠.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적용을 한다 그러죠. 물론 외국인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게 돈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등기가 됐다,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 안 됐다 아무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서게 되면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인에 한해서 적용을 하죠. 그런데 법인도 적용되는 일부 법인이 있습니다. 일부 법인이라는 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받는 중소기업 이거는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일부 법인만 적용한다 이러면 법인도 상가임대차법은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자, 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날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가 없어도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대항력을 체득한다. 자, 그 다음 날 대항력을 체득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번이 잘못 적혔다. 대항력 체득 못하죠, 그죠? 대항력 없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해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지분만 똑바로 적으면 되고 편의상 부여된 동호수는 기재가 안 되더라도 기재를 엉터리로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취득합니다. 대신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동호수도 똑바로 적어야 되죠. 똑바로 적어야 되는데 그 똑바로 안 적으면 대항력 취득을 못하죠. 자, 그러면은 지분을 적는데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잘못 적었다 대항력 발생 안 하죠. 자기가 똑바로 적었는데 공무원이 엉터리로 적었다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대항력 생기죠. 그러면은 자기는 똑바로 찍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착각을 해갖고 이거 틀렸으니까 엉터리로 고치세요 하고 자기가 엉터리로 고쳤습니다.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썼느냐 안 썼느냐.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잘못 썼으면 대항력 안 생긴다.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대항력 안 생기죠. 임차인이 똑바로 적었어요. 공무원이 엉터리로 적었다. 임차인이 잘못 적은 거 아니죠. 대항력 생깁니다. 임차인이 똑바로 썼는데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고쳐야 갖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엉터리로 썼으면 대항력 안 생기죠. 이런 게 어떤 판례까지는 판례는 사실은 판례를 전부 다 안다는 게 어렵습니다. 핵심만 잘 보면 돼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이 어렵죠. 임차권이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소를 살짝 옮겼습니다. 그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쓴 거 아니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할 때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이고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을을 임대인으로 병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항력을 구비했어요. 대항력을 구비하고 나는데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은 갑 거죠. 갑은 병 보고 나가라 하겠죠. 병은 난 대항력을 취득했다 못 나가야 다 했죠. 이거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내용이 똑같으면 누구를 유리하게 판단해라? 임차인을 유리하게 판단해라? 임차인 대항력 있죠? 지금 대항력 생겨서니까 안 나가도 됩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문에 요즘은 자주 안 나지만은 집주인이 다른 사람의 집을 팔았어요. 그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죠. 양수인이 지급해야 되죠. 대신에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자,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경매 들어가 있죠. 경매 들어갈 때 집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에요. 보증을 못 받아서 경매 들어가는데 딴 데 갈 데가 없죠. 집 안 비워줘도 되죠. 다른 말 경매 들어갈 때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주면 안 나가고 그대로 계획이 오겠죠.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법원에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안 생기죠. 그죠? 자, 우선 변제권은 물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지문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보세요. 실제로 판례가 있는 건데 상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되고 이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죠. 임차권자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죠.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문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변제권이라나요.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 나오면은 이게 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건지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지문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아무에게나 줍니까? 소액보증금일 때만 줍니까? 소액보증금일 때만 주죠. 그죠? 보증금을 전액을 다 줍니까? 일정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주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줍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줍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보증금일 때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 하는데 세 개다가 다 놓으면 좋은데 주로 세 개가 안 나옵니다. 요 중에서 소액, 일정액, 다른 권리자 하나만이다 놓으면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요 임차권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다른 권리죠. 그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지문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은 갖춰줘야 되죠. 소액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는 환가대금에 물론 대지가액도 포함합니다. 대지가액을 포함하는데 주택이 된 상가는 2분의 1 범위 내만 하죠. 물론 대항력은 갖춰야 되는데 아까 나온데 대항력은 적어도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은 갖춰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하단 참조해놨는데 오른쪽에 있네요. 최우선 변제 받는 건 제일 오른쪽에 펴있죠. 그죠? 서울에서는 1억 5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억 3천, 그 다음에 광역시 7천, 그 밖의 지역 6천원인데 구분할 때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있죠.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광역시에 안 들어갑니다.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요. 숫자 위에 기가 곤란하면은 적어도 두 개는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1억 5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3천,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그럼 보증금이 1억 5천, 1억 3천 이하일 때는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여기에서 3분의 1 하면 되죠. 3분의 1 해갖고 그러면은 1억 5천에 3분의 1하면 5천만 원이죠. 그런데 1억 3천에 3분의 1 하면은 지금 4,300 돼 있죠. 계산하면 4,300 얼마 나오겠습니까? 4,200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다가 주택이든 상가든 3분의 1 하는데 주택에서는 10만 단위를 상가에서는 10만 단위를 100만 단위로 무조건 올림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10만 단위를 무조건 버림하는 거야. 계산하면은 4,300 얼마나 10만 단위 버림하니까 4,300 이러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보셨고, 근데 우선 변제권 할 때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주택에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받으면 되죠. 등기소에 받아도 되죠. 공정위 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으면 되죠. 그런데 상가에서는 어디 받습니까? 상가에서는 세무서장에 받죠. 반드시 구분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한 번씩 나오는 질문에 아까 공동주택의 동호수 규제가 누락되거나 잘못 적용하면 대항력 없다 그랬죠.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공동주택 아파트예요. 동호수 규제가 잘못됐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아파트의 동호수 규제가 잘못됐어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항력이 있다. 동호수 규제가 잘못됐다는 말은 이 집이냐 저 집이냐가 헷갈린다 이 말이죠. 확정일자는 이 집이냐 저 집이냐가 중요합니까? 어제냐 오늘이냐가 중요합니까? 어제냐 오늘이냐가 중요하죠. 공동주택에 동호수 규제가 잘못 기재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금융기관. 자,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 조금 보내지는 못하죠. 계약 해지는 못한다. 금융기관 너무 그것만 보시면 되고,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 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죠. 그러니까 이건 혼자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죠. 비용도 내나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데 보증금의 전에 변제되지 않은 한 대항력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보죠.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이 1년 만에 나간다 할 수도 있고 2년 사겠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러죠. 계약갱신 요구권 딱 한 번밖에. 상가는 몇 년이에요? 상가는 10년이죠. 그 다음에 차임 정감 정구권 하기 전에 묵시적인 개신할 때 상가에서는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 사이에 1개월 전 사이에 주택도 이랬는데 주택은 지금 바뀌었죠. 그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다른 말이 없으면은 전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자, 묵시적인 갱신하고 난 뒤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인 갱신할 때는 보증금 정액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정액이 안 돼요. 계약갱신 요구할 때는 5% 범위 내에서만 정액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정액은 5%까지만 할 수 있는데 감액은 5% 넘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정액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못하죠. 감액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자,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이자율이 주택에서는 연 매달이에요. 주택에서는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것 두 개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에서는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것 두 개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죠. 자, 묵시인지 갱신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보세요.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임차권 승계하는 거죠.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죠? 그런데 빚이 이 보증금보다 더 많다? 승계하면 안 되죠. 사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반대 의무를 표시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1개월 이내.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다.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밑에 특약으로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물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을 안 합니다. 표준주택 임대차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 나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사용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죠. 그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뭐 종친의 건물이다, 동창의 건물이다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얼마 초과할 때는 적용 안 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 원이에요. 돈 없는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하는 규모가 있죠. 오른쪽에 밑에 있죠.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9억 원 초과하면은 이 법을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자가 부산까지라도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6억 9천 되면은 적용을 안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할 때,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최우선 변제해주는 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는 환산보증금 적용을 합니다. 그 환산보증이라는 게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보증금을 합한다, 그죠? 자, 서울에서는 적용을 안 하는데 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용하는 것, 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1년으로 한다. 이거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적용 안 해요. 우선 변제권을 적용 안 한다는 말은 확정일자 이거 적용 안 하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 생기죠. 이거 적용 안 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적용 안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그럼 적용 안 하는 거는 더 많으니까 적용하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처음에 나오는 게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거절권이죠. 예를 들어서 3기에 따라도 연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거절권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 이것도 적용하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묵시적인 갱신 적용을 합니다. 권리금 적용하고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것도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문제가 이거는 별도로 안 해놓으면 문제가 못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한 거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별도로 할 건 없는데 아까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에서는 몇 개 연체하면은 3기, 주택에서는 2기죠. 두 개 다가 들어가는 게 첫 번째 3기 2기 들어가고 그다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때 아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런데 상가에는 없고 주택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했어요. 집주인이 배우자가 들어가서 산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직계 좋은 비속 들어갑니다. 그럼 배우자가 들어가서 산다 하는 말은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자기는 자기 집에 살고 있고 이 사람 내보내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만 들어간다. 그럼 전부 다 쫓겨나야 되죠. 배우자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직계 좋은 비속이 들어가서 산다 할 때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손해가 나죠. 손해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은 월 차임에 이건 환산 월 차임이에요. 아까 환산 월 차임인 게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에 2% 더한 것. 월 차임에 몇 개월치? 월 차임 몇 개월치요? 3개월치. 아니면은 자기가 손해본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월 100만 원 주고 있어요.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 들어올 때 100만 원 받겠습니까? 더 많이 받겠습니까?
더 많이 받겠죠.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딴 데 가면 얼마 줘야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올 때 150만 원 준다는 말은 이런 종류의 집에 내가 들어갈 때도 150만 원 줘야 되죠.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는 내가 지금 주는 거하고 이 사람 받는 거의 차익이 내가 손해보는 거죠. 얼마치 해야 됩니까? 계약을 지금 2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에 2년치예요. 그 손해보는 거라고 안 돼 있고 내가 주는 거하고 상대방이 받는 거의 차액의 2년치 또는 손해액. 근데 손해액은 판단을 못하죠. 요거 세 개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큰 거, 작은 거 어느 거 손해배상해야 된다? 큰 거. 자, 이건 주택임대차에서 나왔고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이죠. 그죠? 자,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자, 권리금 있죠. 자, 권리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금에서는 특별히 문제만 꼼꼼히 보면 틀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 중에서 얼마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누가 사용을 안 했을 때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임차인이 사용을 안 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1년 차는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다 말이 안 맞죠?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법무부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계약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얼마 이내? 3년 이내.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한 공부하는 게 시효가 두 번이죠. 그죠? 3년이에요.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한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또 이거 맞는 거 보세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물어보면 주로 뭘 했냐면은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은 폐업하기 전에 해도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내지만 시효제도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제업 공부하는 데서 시효제도 3년 2번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자, 표준 임대차, 표준 주택 임대차, 표준 상가 임대차 나옵니다. 자, 상가 임대차가 원래 법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랍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랍니까? 건물 빼죠, 그죠? 이 할 때도 건물을 빼버리세요. 그런데 권리금은 표준 권리금을 뺄 수가 없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을 없앨 수는 없죠, 그죠? 건물 빼면 이거 기억 안 나옵니다. 요거 기억이 나오는 기억만 누가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한 권리금 계약서 세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하고 선거를 우선적으로 세야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원 기본서 안 보셔도 돼요. 요약집도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요 안에서 특별히 포인트 1, 포인트 2 적어놓은 거 있죠. 아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요거 정도만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개사법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치고 난 뒤에 몰라서 틀린 거는 별로 없죠. 왜 이거를 틀렸는지 아는데 틀렸어요. 아는데 틀렸다. 그것 때문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어째 됩니까? 화병 걸립니다. 중개사법은 수록 읽으면은 실수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시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공부 선생님 들으면 저보고 뭘 하겠습니다만은 별로 시간 안 걸려요. 시간 널널하게 잡고
꼬박꼬박 천천히 보세요. 쭉 읽으면 놓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면 충분히 점수 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앞으로 모의고사 2번 남았죠. 모의고사 2번 남은 거는 우리 1회, 2회 놓은 거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나 그거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용은 똑같죠. 그런데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 점수 안 나오면은 멘붕이죠. 그래서 문제는 앞에 거보다는 약간 좀 옳은 것을 찾아라는 것을 조금 작게 들어갈 거예요. 틀린 것을 찾아라는 게 조금 많으면은 점수는 좀 잘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박스 문제 11개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게 14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은 명확하게 모르면 틀리죠. 물론 제가 옳은 것을 찾아라 할 때 틀린 건 4개는 4개다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하면은 한 2개 내지 3개는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2개 중에 하나 찾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낸 것보다는 실제로 나온 문제가 문제는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고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서 그렇지 여기서 점수 안 나온다고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온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